네, 이제 6주차 연속 시스템의 시간 영역 해석으로서요. 네, 미분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 해석은 임펄스 응답 표현과 미분방 정식 표현, 그리고 구현도 표현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미분방 정식 표현인데요. 사실 이 주차에서 구현도까지 같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볼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주차에서는 시스템 표현법으로서 임펄스 응답 표현법을 했고요. 이번 6주차에서는 시스템 표현법으로서 미분방 정식 그리고 구현도하고 미분방 정식은 이제 동일한 표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이 들어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게 이런 임펄스 응답으로 규정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미분방 정식이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요 y 여기는 한번 y를 미분한 거, 여기 x 여기 x를 한번 미분한 거, 이런 게 이제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분방 정식에 입력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분방 정식이 뭐냐 하는 것은 어쨌든 입력과 출력 간의 어떤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미분방 정식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임펄스 응답은 초기 값을 포함하지 못한다.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미분방 정식은 초기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입력이 시스템 임펄스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면 컨볼루션이라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서 그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 출력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yt는 ht, 여기 이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죠. 여기다가 xt가 이렇게 입력되는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방 정식 표현에서는 입력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이 미분방 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풀어서 저게 yt가 어떻게 된다라는 함수를 얻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을 미분방 정식 표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거를 우리가 고전적 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조금 고전적 해법보다 편리하게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출력 yt가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임펄스 응답 표현과 미분방 정식 표현은 서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거죠.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데 요 xt라는 놈을 어떤 이제 실제 뭐 이게 함수다 그러면 뭐 exponential minus t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있을 텐데, 이 형태가 아니라 xt라는 형태 그대로 요 h와 컨볼루션을 해갖고 그 식을 풀어내면 미분방 정식이 얻어집니다. 실제로. 또 미분방 정식에서 임펄스 응답을 얻어내려면, 임펄스 응답이라는 것은 임펄스 입력에 대한 응답이 되니까요. 미분방 정식에 x가 들어갈 자리에 델타를 대입을 한 다음에 고전적 해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럼 또 임펄스 응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서로 그 표현법 간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표현에서는 인과성, 기억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미분방 정식 표현에서도 극의 어떤 위치, 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극을 특성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분방 정식을 통해서 특성 방정식이라는 걸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 특성 방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거의 근을 찾는 거죠. 그 근을 우리가 극이라고 부릅니다. 그 극을 통해서 극의 위치를 갖고 안정성을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이번 주차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도 표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딸린 표현이라고 미분방 정식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6주차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차례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는 이제 LTI 시스템의 미분방 정식 표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미분방 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 소자를 이용하는 연속 시스템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RLC 얘기하는 거죠. RLC 회로. 우리가 그 전에 2주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RLC 회로를 이용해서 어떤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그 회로를 표현하는 방정식이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표현되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t가 0보다 작은 시간에서 시스템에 입력된 성분이 기억 시스템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밥을 먹었는데 똥이 나오려면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밥을 먹었고 실제 이제 지금 t = 0 이 시점에서 이제 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t가 0보다 크거나 작은 시간, 이 시간에 입력이 아니고 출력입니다. 출력. 우리가 이제 초기값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입력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출력되는 성분이 초기값입니다. 똥이 초기값이에요. 그 성분을 t가 0보다 큰 시점에서의 초기값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초기값이라는 게 있고 또 입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력은 초기값에 의한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입력이 시스템 내부에서 처리돼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값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 성분을 우리가 0 입력 응답이라 불러요. 초기값에 의한 거를. 근데 이제 뭡니까? 입력에 의한 거는 0 상태 응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 상태 응답. 어쨌든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저 초기값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입력에 의한 것을 별도로 구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분 방정식은 임펄스 응답과 달리 초기값을 반영하여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너럴한 표현이 미분 방정식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미분 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하고 구현도하고는요 동일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미분 방정식, 블럭으로 표현하면 구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현재 입력과 지연된 입력 그랬어요. 지연된 입력을 우리가 피드 포워드 입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입력이 지연돼 갖고 시스템에서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입력 자체가 지연되는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연된 출력, 그래서 출력이 또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게 다시 어떤 시스템 내부로 되먹임이 되는 거죠.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피드백 출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피드백이라는 게 터보 엔진 같은 거. 터보 엔진은 뭐냐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매연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 갖고 그거를 엔진에 연료와 함께, 연료가 입력인데 연료와 함께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진 효율, 연료 효율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현재의 출력이 산출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은.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단순히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지연된 입력,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왔었던 입력, 그 다음에 과거에 나갔던 출력,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거에 의한 결과로 출력을 내는 시스템, 그걸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미분 방정식의 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기값에 의해서 출력이 나올 수도 있고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초기값에 의해서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0 입력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0 입력. 입력이 없다는 얘기죠. 0 입력이니까. 그래서 그게 0이 응답하고 그 다음에 0 상태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없다는 얘기니까 상태가 0이라는 얘기니까 초기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화를 낸다. 스스로 화를 내면은 입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화를 낸 거니까 내 성격만 나타나게 돼요. 그 화에는 내 성격만 나타나. 이걸 고유응답이라 부릅니다. 고유응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부추켜서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부추켜서 화를 내면 그 부추킨 성격이 나오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 성격, 내가 스스로 내는 화도 같이 나오게 돼요. 다른 사람이 부추켜서 화를 내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부추겨서 화를 내는 걸 영상태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태 응답에는 본인의 성격인 고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부추긴 성격인 강제 응답까지 같이 나타난다고. 이해되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괜히 그냥 화를 내면 내 성격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 혼자 화를 내는 거를 영 입력 응답이라고 하고 그 나온 성격 그걸 고유 응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나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내가 응원하는 팀 아닌데도 어떤 축구 심판이 판정을 잘못한 걸 이렇게 뭐 오심한 걸 보잖아. 그러면은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도 화 날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해서 화가 나면
내 성격뿐만 아니라 부추긴 성격까지 나온다고요. 이 부추긴 성격이 나오는 거,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온갖 미디어나 온갖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화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요.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화를 내게 해야 돼. 화가 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온갖 미디어, 온갖 어떤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화를 내게 하려고 막 맨날 노력합니다. 맨날. 예. 화내지 마시라고. 그런 거 같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뭐 축구 뭐 경기 보다가 심판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뭐 유불 리가 없잖아. 화낼 필요가 없어요. 뭐 나한테 유불리 있는 것 좀 있긴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하여튼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라. 내 스스로의 어떤 주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 구성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 구성을 왜 얘기하냐면요, 저 영입력 응답과 영상태 응답, 저거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따로따로. 고유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 완전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고유응답에다가 강제응답을 더하거나, 이 고유응답이 내 스스로 화내는 거고, 강제응답이 이제 부추긴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고유응답은 내 성격, 강제응답은 부추긴 성격, 이거죠. 그 다음에 입력응답과 영상태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응답하고 강제응답을 더해도 완전응답이 나오고요. 영입력응답과 영상태응답을 더해도 완전응답이 나옵니다. 이걸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합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 구성을 이게 미리 공부한 게 왜 공부를 했냐면, 따로따로 구성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해 성격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고전적 해법은 뭐냐면요, 그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따로 구한 걸 더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해를 구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고전적 해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고전적 해법. 우리 고전적 해법 말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라플라스 변환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라플라스 변환법. 그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전적 해법을 공부하고 라플라스 변환법은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공부할 때 그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제 여기서 선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선형, 요거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상수라는 의미예요. 선형. 만약에 이제 그 상수가 아니면 그건 선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행히도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상수인 것만 지금은 우리는 해요. 당연히 선형 시스템만 다루니까 방정식도 선형 방정식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 그랬어요. 상미분 방정식에 반대되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은 역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다른 분야에서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학부에서 일부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긴장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교과에서는 무조건 다 선형 상미분 방정식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의 해는 동차 방정식과 비동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동차 방정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딱 식을 쓰게 되면 좌변에 출력이 들어가고 우변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변이 제로인 거예요. 우변이 제로란 것의 의미가 뭐냐? 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변이 입력에 대한 거니까. 그게 제로다. 입력이 없다는 얘기야. 비동차 방정식은 뭐예요? 그거는 우변에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냥 입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의 해는 뭐냐? 입력이 없을 때의 해야. 그 다음에 비동차 방정식은 뭐냐면 입력이 있을 때의 해야.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차 방정식의 응답은 이제 이걸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유응답은 요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유응답 Y homogeneous solution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비동차 방정식은 강제응답을 산출을 하게 돼요. 비동차 방정식의 강제응답은 뭐냐면요, 저거는 이제 그 forced solution, YF라고 썼죠. forced solution입니다. forced solution.
네. 그래서 저거는 저 폴스트 솔루션은 입력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부추킨, 다른 사람이 부추켜서 화를 내면 부추킨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냥 뭐 공깃밥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탄수화물과 관련된 탄수화물이 좀 남아있는 똥이 나오고 뭐 100%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똥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입력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근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 기본형은 똑같다고.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폴스트 솔루션하고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저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유응답과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더해서 이런 완전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완전응답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더하여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완전응답이라는 건 영입력응답과 영상태응답을 더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력응답을 우리가 YZI라고 표현했고 제로 인풋이죠. ZI는 영상태 응답은 제로 스테이트입니다. 제로 스테이트 응답. 저 두 개를 더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유응답하고 강제응답을 더해서 얻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6.4절에서 쭉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미분방정식 표현에서 임펄스응답 표현으로 변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미분방정식에서 임펄스응답을 얻으려면은 미분방정식의 입력에 델타 함수를 넣으면 되죠. 임펄스 함수를 넣으면 된다고. 그럼 그거에서 나오는 출력이 바로 그냥 임펄스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 미분방정식 표현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임펄스 응답하고 시스템을 컨볼루션 하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펄스 응답이 된다. 임펄스 함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컨볼루션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이 HT죠. 요거를 컨볼루션 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YT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HT를 원래 이게 무슨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나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렇게 식으로 쓰지 말고 그냥 XT 그 자체로 쓰는 거죠. 그 자체로 써서 요 HT랑 컨볼루션을 한 결과를 수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 그게 그냥 미분방정식 표현이 돼버리죠. 우리 그 전에 뭡니까?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우리 5주차에서 이거 예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방정식의 특성근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특성근이라고 하는 거는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특성근의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시스템은 비보 안정합니다. 비보 안정.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제한된 출력을 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보통 안정성을 판별하는 게 이제 임펄스 응답 관점에서는 임펄스 응답이 절대 조건이 가능해야 된다. 이제 그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판별할 수 있고요. 미분방정식 표현에서는 제한된 입력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한된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또 미분방정식 표현에서 다른 그 안정성 판별법이 바로 이겁니다. 특성근의 실수부가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랩, 미분방정식 해나 아니면 미분방정식의 임펄스 응답이나 계단 응답을 구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매트랩으로 코딩을 해 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6.1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LTI 시스템의 미분방정식 표현입니다. 이거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미분방정식의 개수는 언제나 상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소자를 이용하는 연속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랬어요. 아날로그 소자의 대표적인 예가 R,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L,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로죠. 우리 회로 이론에서 많이 배우는. 자, RLC 같은 경우에 요 I하고 V하고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죠? I가 입력이고 요게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V가 출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렇게 상수가 곱해지는 관계예요. 이게 이제 R이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I와 V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적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C를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L, 인덕터 보겠습니다. 인덕터는 이렇게 이제 I하고 V의 관계가 미분인데 이것도 양변을 적분하면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은 되게 유사한 관계죠. 같은 관계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 RLC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 치고 그 회로에 KVL이나 KCL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 미분 방정식은 단순한 회로뿐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경우에 뭐 스프링을 사용하느니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계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 소자들을 이렇게 막 연결을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을 공부하면서 공학수학 또는 공학수학이라는 걸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공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하다 보면 다 뭘로 귀결된다? 미분 방정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신호 처리에서도 미분 방정식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과에서 배우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의 풀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N개 1차 비동차 선형 상미분, 되게 기네요. 자, 이거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 N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요 미분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N개예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차수가 N차기 때문에 이거를 N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가 있어요. 1차. 1차라는 건 뭐냐?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경우에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차예요. 이게 3으로 들어가면 3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차만 공부합니다. 1차.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게 이제 몇 차냐 이런 것들은 표시를 안 해줘도 되겠죠. 우리는 1차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요 1차라고 하는 거, 요 1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1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요 N개를 그냥 N차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N차 미분방정식이라고 이거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용어는 N개 미분방정식이죠. N개 1차. 그죠? 근데 저걸 그냥 N차라고 그냥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차를 보겠습니다. 비동차는 뭐냐면 요 입력으로 들어간 요 X 부분이 다 뭐다? 이게 0인 케이스. 그걸 우리가 비동차,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동차 선형방정식이고요. 이게 0이 아니면 비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어야만 동차예요. 영어로는 호모지니어스. 저 동차 미분방정식에서 고유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응답을 얻어내거나 혹은 이제 그 고유응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0 입력응답이라 부르기도 하죠. 근데 약간 달라요. 두 개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이라는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은 여기 있는 개수들 있죠? 이 개수들이 다 뭐다? 이 개수들이 다 상수다. 저게 변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수인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다뤄요. 지금 우리는 저거 변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C 변이 돼 버리죠. C 불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어쨌든 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개수가 상수면. 그 다음에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상미분 방정식은 뭐냐면요. 이거에 반대되는 게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뭐 알죠? 라운드 x분의 뭐 라운드 y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거 한 다음에 뭐 f의 xy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거 라운드 해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x에 대해서만 별도로 미분, y에 대해서만 별도. 이게 편미분 방정식인데 우리 시놈 시스템에서는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학부 수준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 전부 다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편미분 방정식 나오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이 편미분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 다른 분야에서는 이 편미분 방정식이 학부 수준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만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N개 1차 비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예를 볼까요? 자, 요 놈 한번 보겠어요. 요 밑에 있는 거. 자, 이거 몇 개예요? 요거 2개죠, 2개. 요거 이제 컴마 한 개, 요게 이제 두 번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개. 그죠? 요 컴마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은 dt 제곱분의 d 제곱 yt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3차겠죠? 미분 최고차항이 3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3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이죠? 동차죠. 동차. 개수 다 상수죠? 그러면 선형이죠. 그 다음에 이건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편미분 방정식 들어간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상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간단한 RLC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t가 0인 순간에 이 스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t가 0보다 작은 순간에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죠. 여기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 vs가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직류니까 직류 이렇게 그리면 직류죠. 뭐 이렇게 그리면 교류고, 자 여기 이제 v0로 이렇게 쭉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캐패시터는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오픈되죠. 오픈이 된다는 얘기는 무한대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있어도 이 저항값이 아무리 커도 이거에 대한 저항값이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요 V0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면 여기 가서 다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죠. V0 곱하기 R 플러스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니야. 전압 배분을 하게 되면. 그럼 사실 요 R 더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거의 다 요 V0가 요 캐패시터에 가서 다 걸린다고. 그게 초기값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랫동안 T가 0 이전에 오랫동안 위쪽으로 스위치가 가 있었기 때문에 충전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봅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내렸다 칩시다. 그럼 스위치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전원이 이제 그때부터는 차단되죠. 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일로 빠져나가는 거 전류가 있겠죠. 나가는 전류의 모든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걸 다 구했을 때 그게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구했을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게 VCT, 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요 캐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이 VCT이기 때문에 결국 요 점의 전위가 VCT란 얘기예요. 요 점의 전위가. 그죠? 그럼 VCT에서 뭘 빼요? VCT에서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접지니까 접지까지 그려야 되겠네요. VCT에서 요 0V를 빼니까 빼니까 요거 사이에 전압이 나오고 그걸 R로 나누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요게 1번 전류 그게 요겁니다. 요거. VCT에서 여기 접지 뺀 다음에 저 뭡니까?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죠. 그다음 요거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로 흐르는 전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I는 C DT분의 DV 아니에요? DVCT 이거잖아. 이건 이제 그 소자의 특성으로 주어지는 거잖아. 요 뒤에 있는 거를 요 앞에다 쓰는 겁니다. 요게 2번이죠. 요 2번 뭐냐? 이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 요게 2번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합쳤어. 더했어. 그게 0이 돼야 되죠. 요 수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 KCL 때문에 그런 거죠. Kilo Current Flow. 그러니까 요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를 모두 더했을 때 0이 된다. 혹은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들어오는 전류를 모두 합하면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어쨌든 나가는 전류를 모두 합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우리가 얻어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VC0를 보겠습니다. 이게 VC0가 왜 V0냐? 그 이유는 T가 0보다 작은 시점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미 여기 VCT는 요 VS의 초기값, 전원값인 V0로 아까 충전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초기값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게 VC의 0 마이너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VC의 0 플러스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캐패시터에서의 전압은 갑자기 불연속적인 변화가 불가능해요. 저항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캐패시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C의 0 마이너스는 VC의 0 플러스랑 같게 되고 그냥 이거를 VC의 0이라고 그냥 친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VC의 0 플러스면은 스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진 상태거든. 그 스위치가 잠깐 옮겨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저기에 있는 전압값이 확 변하는 일이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안 됩니다. VR의 0 마이너스
VR에 0,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항이라는 거는 전압값이 확확 바뀔 수가 있어요. 선형이기 때문에 확확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쓴 건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캐패시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이렇게 주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값은 뭐냐면 t가 0보다 작은 상태를 반영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건 t가 0보다 큰 상태를 반영하는 거겠죠? 식은. 그죠? 요 식은 시간이 0보다 클 때, 이 초기 값은 t가 0보다 작을 때의 모든 현상을 반영한 게 저 초기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결국 초기 값을 포함하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으로 이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요 수식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여기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t가 0보다 작은 시간에서 시스템에 입력된 성분, 그게 이제 요 vs가 입력됐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시스템에 입력이 돼갖고 여기 계속 충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 기억 시스템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해서 t가 0보다 큰 시간에 출력되는 성분을 t가 0보다 큰 시점에서의 초기 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 이렇게 v0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를 초기 값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은 초기 값을 반영하여 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초기 값이 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기 값이 0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과거 입력된 입력 신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과거에 입력된 입력 신호가 없거나 입력 신호에 의한 출력이 t는 0 이전에 시스템에 남지 않고 모두 출력됐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근데 지금 이 회로에서는 초기 값이 0은 아니죠. 초기 값이 V0로 충전된 상태죠. 그죠? 이해되시죠? 초기 값의 의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시스템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시스템에서 초기 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하나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x 요 놈이 이제 전압입니다. 요거 전압. 그 다음에 y 이것도 전압입니다. 뭐 이게 전압임을 이제 뽑아내려면 여기 뭐 저항 같은 거 붙여갖고 로드를 붙여야 되겠죠. 이쪽에도 그렇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로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전류 요게 1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2번입니다. 1번과 2번을 더해서 0으로 만들 겁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은 요 전압이 여기가 YT니까 YT, 그죠? 그러니까 요 정확하게 전압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 전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전위가 여기입니다. 그 요점은 전위가 XT입니다. 그럼 요 YT에서 XT를 빼. 그럼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R로 나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YT 빼기 XT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요? R로 나누는 거죠. R로 이렇게. R로 나누면 이게 뭡니까? 요 전류값이 1번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눴으니까 전압을 저항으로 나눴으니까 전류가 되는 거고, 그 전류값이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더합니다. 이제 2번을 구해보고 있어요. 2번은 요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예요.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V는 LDT분의 DI죠. 우리 저기 인덕터에서는. 요건 소자의 특성 자체가 그렇죠. LDT분의 DI. 근데 지금 우리는 전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양변을 적분을 해서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IT는 L분의 1 적분의 V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류가 뭐냐? 이 전류가 이 아래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인덕터니까. 그럼 이게 이제 L분의 1 한 다음에 적분의 VT의 D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도대체 여기 있는 V는 뭐냐? V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죠. 요 사이에 걸리는 거.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YT입니다. 그래서 요걸 VT로 쓱 지우고 여기를 YT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제 이 R을 양변에 싹 다 곱해주겠습니다. 양변 싹 다 이거 지워지죠? 그럼 여기가 R이 되죠? 그럼 요거는 뭐 곱하나만 하죠. 그런 다음에 출력을 좌측에, 그 다음에 입력을 우측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Y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L분의 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의 YTDT 이렇게 됐죠.
되고, 그 다음에 요 xt는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xt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r을 이렇게 제가 지우면서까지 양면에 곱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전체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요 놈이 최고차항이 되니까. 최고차 미분항이 되니까. 최고차 미분항 앞에 개수는 무조건 2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r로 곱한 겁니다. dt분의 dyt가 될 거고요. 저거 미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l분의 r에 y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dt분의 dxt가 되겠죠.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값들 넣어주면 돼요. L이 얼마냐면 L이 1 mH, 이게 10의 마이너스 mH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10의 3승입니다. 요 10의 3승. 그럼 이제 요게 위로 올라가면 10의 6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싹 지워버리고 싹 지우고 여기가 뭐가 되느냐?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를 갖다가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회로 이론에서 해야 될 얘기고 우리는 어쨌든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이제 미분 방정식을 좀 보기 편하게 형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최고차항 요거가 이제 미분이 n번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d의 n 이렇게 표현한 거. d의 n에 그 다음에 y의 t 이렇게 할 겁니다. 이 d가 디퍼런시에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이 미분. 그죠? 요건 어떻게 되죠? 요거는 d의 n-1에 y의 t가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d의 y의 t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변화하는 게 없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D로 다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변환되는지 식으로 써볼게요. D의 N의 Y의 T 플러스 개수가 있네요. AN-1에 D의 N-1에 Y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이제 A1 들어가죠. A1에 D의 Y의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A0의 YT 이렇게 됩니다. 자, 우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D에 여기서는 M이죠. M.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앞에 이제 개수를 쓰겠습니다. 이 개수를 쓰고 나서 사실 이거 그냥 결과만 보면 뻔한 건데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B의 M에 D의 M, 그 다음에 X의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가 B의 M-1에 D의 M-1에 XT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B1에 그 다음에 D에 어떻게 되면 X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더하기 B0에 여기가 이제 XT가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그냥 M하고 여기서 M하고 요 M하고 차수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할게요. 뭐 원래는 다른데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양변에 같다고 생각하고 양변에 이제 요 dn 요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걸로 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자, 요것도 m이 n하고 같다고 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d가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d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풀어 헤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아래 것처럼.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요 뒤에 있는 yt에 해당하는 요 텀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이 된 거죠. 이쪽으로. 그게 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수식이 나온 형태, 그러니까 수식이 나온 과정,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 d가 미분연산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d의 마이너스 1승은 뭐겠어요? 적분연산자겠죠. 적분연산자. 그죠? 여기 있는 거 다 적분입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적분은 이 생각을 해보면 지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yt라는 걸 얻어낸다 칩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t까지 뭐 어떤 xt에 dt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이 입력으로 들어온 게 마이너스로부터 들어왔던 거 다 합치다가 현재가 t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과거 입력 성분이 지연이 되어야 되죠. 그죠? 지연이 계속 돼갖고
지금 현재 출력에 합산이 돼서 뭔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 적분이라는 게 합산이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적분은 지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적분은 지연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요 놈. 요 놈은 뭐겠어요? 요 놈. 요 놈은 XT로 들어온 입력이 지연이 된 거죠. 자, 요건 뭐겠어요? XT로 들어온 놈이 더 많이,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지연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요건 뭐겠어요? 요거는 YT, 출력으로 나가야 될 게 지연이 된 거죠. 요거는 출력으로 나가야 될 게 지연이 더 많이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이 지연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드 포워드라고 불러요. 피드 포워드.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피드백. 출력이 지연된 거. 저걸 피드백. 됐죠? 그럼 현재 출력을 얻기 위해서, 자, 이게 현재 출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 입력, 이게 요거죠, 요거. 그럼 지연된 입력 뭐예요? 여기부터까지 다. 그죠? 그 다음에 지연된 출력은 뭐예요? 아래 거 요거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에다가 피드 포워드 입력, 그 다음에 출력의 피드백, 요거를 빼준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시스템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 입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연된 입력이 있다는 얘기야. 입력이 계속 지연이 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출력으로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피드 포워드 입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연된 출력, 이거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 이거 피드백 시키는 거죠. 터보 엔진이라고 그랬죠.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입력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끌어내는 거죠. 이 지연된 출력, 이걸 피드백 출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현재 출력이 산출되는 시스템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분 방정식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 미분 방정식을 구현도로 표현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2차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 최고차항 2차, 여기도 최고차항 2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D, 그러니까 미분 상수죠. D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요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별도 설명 없어도. 저렇게 이제 됐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놈이 이제 현재 입력이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이건 피드 포워드 성분이죠. 피드 포워드 성분. 요건 뭡니까? 피드백 성분이죠. 맞죠? 출력이 피드백된 거죠. 그죠? 자, 저걸 성분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요 현재 입력 요게 1번. 요 피드 포워드 중에 첫 번째 게 2번. 요 피드 포워드 중에 요 두 번째 게 3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피드백 된 거 요 첫 번째 게 4번, 요 두 번째 게 5번. 이렇게 항별로 번호를 붙여봅니다. 저 번호 붙인 것을 실제 블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1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요. B2를 곱한 다음에 그대로 요 합산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죠. 그게 1번입니다. 됐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B1을 곱했고 한 번 적분을 했죠. 한 번 적분. 이거 적분이죠. 뒤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B1을 곱한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 한 번 적분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나온 결과가 합쳐진 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적분이죠. 뒤에 마이너스 승이니까. 그죠? 이거 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옵니다. 와서 B0 곱하고 적분 한 번, 여기 두 번 해갖고 여기로 나와서 더해지는 게 3번이 되는 거죠. 이게 요 3번이죠. B0는 두 번 적분했죠. 됐죠? 동일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보겠습니다. 피드백은 원래 나가야 될 건데 이 YT를 끄집어내서 여기 A1 마이너스 붙인 걸 곱해갖고 여기서 더해서 일로 적분을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A1은 한 번 적분하죠. 그래서 A1은 한 번 적분한 거죠. 그죠? 맨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A0 와서 두 번 적분하죠. 그래서 더해지죠. 그게 이제 그럼 여기가 4번이 되고 이게 4번하고 5번이 여기서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수식을 그대로 블록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B1, D의 마이너스 1, XT 이렇게 됐다고 치면 요게 이제 요 XT를 먼저 적분을 하느냐 아니면 B1을 먼저 곱하느냐 이거 순서 바꿔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D-1 한 다음에 B1xt 이래도 되거든요. 이거는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그래서 상관이 없잖아요. 상수를 곱해서 적분을 하나, 적분을 한 다음에 곱하나. 이거 선형성에 의해서 적분은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저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먼저 곱한 거죠. 가중한 후에 지연합을 했다는 얘기가 먼저 곱했다는 거죠. 곱한 다음에 적분이 지연이니까 지연을 시킨 다음에 합을 취했다는 얘기죠. 가중한 후에 지연합. 이해하시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지연을 먼저 한 다음에 가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중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연합을 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블록도로, 이거 구현도라고 하는데 구현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축약을 시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나 똑같은 적분기고 얘나 똑같은 적분기고 얘나 똑같은 덧셈기고 얘도 다 덧셈기 똑같은 거예요. 덧셈기나 적분기는 공유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다 선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죠? 어차피 이제 더해져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전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적분 하나 똑같죠. 선형이기 때문에 적분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덧셈기도 공유는 했습니다. 근데 뭐 덧셈기까지는 뭐 제가 공유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분기를 공유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제1 표준형 구현도. 이게 제1 표준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미분방 정식을 딱 보고 요거 딱 보고 요거 요 메뉴에 있는 거 요 메뉴에 있는 거 딱 보고 요거 보고 제1 표준형을 구현해 봐라 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있는 개수들 요 입력에 붙은 개수들 이거를 요 아래순으로 이렇게 쭉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에 붙은 개수들 요거 여기서 아래쪽으로 써주는데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구현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분방 정식을 또 다른 형태의 구현도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먼저 이제 보면 종속 연결 교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1번 블럭이라고 하고 요게 2번 블럭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는 XT가 들어오고 어떤 시스템 H1이 있고요. H1에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출력을 다시 새로운 H2라는 입력에다가 넣고 출력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게. 요게 H2고 요게 H1이거든요. 근데 얘들끼리는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2가 여기 앞에 먼저 나오고 H1이 뒤에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뭐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연결된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스템의 출력이 두 번째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걸 종속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종속 연결 혹은 직렬 연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거를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블록도에서 요 순서 교환했습니다. 지금 순서를 교환한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앞서서는 요 1번이 뒤에 있었고 2번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환하는 상태다. 자, 교환해도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먼저 보면 요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가중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연을 한 다음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중 후 지연합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중 후 지연합을 지연 후 가중합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적분 수식 써서 얘기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먼저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다음에 가중해서 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면 두 번째로 전달되는 건 똑같아요. 이것도 지연을 먼저 시킨 다음에 가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도의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후 가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연 후 가중합. 그죠? 자, 지연 후 가중합된 상태에서 요 가운데에 있었던 요 적분기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선형 적분기를 공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제2 표준형이 된다. 제2 표준형.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만 신경 쓰라. 개수만. 여기 보시면 B2, B1, B0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A1, A0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제2 표준형의 형태로 구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예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미분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표현되는 연속 시스템을 제1, 제2 표준형 구현도로 표현하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사실 이거 문제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제 y 여기 요 맨 앞에 있는 거 요게 이제 A2죠. 요게 뭐죠? 요게 이제 A1입니다. 요거는 A0죠. 여기는 한 번 미분한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개수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B2는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B1이고요. 1. 그 다음 여기가 B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1형하고 2형, 표준형. 여기에 그냥 요 값을, 요 개수 값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는 요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요것만. 요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아, 저렇게 숫자를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1형과 2형 요 두 가지를 그냥 한번 비교만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여기 이렇게 가중이 안 되는 부분, 요 부분이 있죠. 이 가중이 안 되는 부분은 실제로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스가 이제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패스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요 A2 값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왜냐하면 최고창, 미분방정식의 최고창의 개수는 무조건 1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곱하기 1에 해당하는 텀이죠. 그게 이제 요 출력 쪽에 붙어 있으면 이건 뭐죠? 제1형이고요. 입력 쪽에 붙어 있으면 제2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1형과 2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까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쪽으로 항이 2항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1이 곱해지는 패스가 어디에 붙어 있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되느냐? 그것만 좀 이해하면 아마 요 그림 그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현도로 정의되는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구하라. 지금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형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yt를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개수는 1이고요. 그 다음 yt를 한 번 미분한 거 앞에 개수는 3이죠.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yt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 4, 5니까요. 순서대로 x를 두 번 미분한 게 1. 그 다음이 이렇게 4. 요거 한 번 미분한 거. 그 다음이 이제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xt.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 실제 이 블록도에서 실제 이 블록도 따라서 다 적분을 해갖고 값을 얻어낼 수도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먼저 이 yt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쪽 패스에서 오는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입력에서만 오는 게 x가 그대로 왔죠. 그러면 이제 xt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번 요 4를 곱해갖고 한 번 적분을 했죠. 그러면 4를 곱해서 한 번 이렇게 xt, dt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한 번 5를 곱해갖고 두 번 xt에 대해서 dt, dt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두 번 한 거죠. 일로 오면. 그럼 이제 여기서 x로 형성되는 요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피드백된 게 여기로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yt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렇게 된 거죠. 두 번 적분한 거.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yt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거를 이항을 해서 왼쪽 좌변으로 옮겨주고 두 번 미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번 미분하게 되고, 요놈 옮겨지면서 플러스 3이 되면서 한 번 미분한 게 되죠. 두 번을 해줘야 되니까 한 번은 상쇄가 돼서, 그럼 요 마지막 거는 플러스 2에 yt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우변이죠. 우변은 이렇게 두 번, 그 다음에 4에 x에 t에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도 안 한 거, 요렇게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얻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미분방정식을 풀기 전에 미분방정식의 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회로가 있는데 세 가지 회로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회로 어디에도 소스가 없어요. 소스가 없다는 얘기가 전지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이런 것처럼 전지가 있지만 여기는 뭐 없다고 아무것도. 대신 여기 초기값만 존재해요. 그죠? 회로상의 특징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건 뭐냐면요. 초기값은 없어요. 근데 전지가 존재해요. 이건 입력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초기값만 있고 얘는 입력만 있고.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두 개를 플러스한 게 세 번째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입력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기값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 두 개, 앞에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세 번째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입력만, 초기값만 있는 경우, 요 케이스, 요 1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얘는 초기값만 있으니까 이제 이건 스스로 화를 내는 거죠. 그 스스로 화를 내면 본인의 성격만 나온다고요.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 회로요. 여기에 이제 충전이 초기값이 이렇게 V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방전이 될 거예요. 방전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전압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쵸? 마치 이건 무슨 뭐 저기 모든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의 어떤 그 줄어드는 경향이 다 익스포넨셜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죠? 쭉 따릅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익스포넨셜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고유응답이라고. 이 익스포넨셜로 감소하게 된 원인이 이게 결국은 익스포넨셜 뭐 람다 t의 형태로 존재를 할 텐데 요 람다가 뭐예요?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고유 벡터잖아요. 저게 람다가. 그죠? 시스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저 람다가. 그래서 저 시스템 특성은 뭐냐면 요 회로의 RC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RC 값에 의해서 이 감쇄되는 정도가 급격하게 될 거냐 아니면 천천히 될 거냐 이런 게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응답을 내게 된다. 그래놓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유응답이라고 그런다. 고유응답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내는 응답이다. 단 초기값에 의해서만 나오는 응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를 내면 본인의 성격만 나온다. 즉 온리 고유응답만 나온다. 이걸 우리가 영입력 응답이라고 부른다. 영입력 응답은 입력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태만 있다는 거죠. 초기값만 있다는 거죠. 초기값만 있는 경우의 응답. 그거는 고유응답하고 똑같고 본인의 성격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초기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만 있습니다. 자, 입력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 입력에 의해서 부추긴 성격이 나오고 동시에 본인의 성격도 나옵니다. 자, 본인의 성격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응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부추긴 성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응답이라고 불러요. 이 강제응답은 원래 입력으로 준 요 신호의 형태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요 입력이 부추기는 입력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이제 그림상에서 보시면 여기 요 점선, 요 위에 있는 점선으로 된 거, 이게 강제응답이에요. 요게 요게 V제로죠. 요 강제응답은 요 형태, 위에서 요 입력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요 점선으로 된 게 강제응답입니다. 거기에 요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뭐냐면 고유응답이에요.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합치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 놓고 요게 영상태 응답이 되는 거죠. 초기값은 없고 입력만 있을 경우에 강제응답하고 고유응답이 합쳐져서 출력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개념 이해하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왜 충전되는 형태로 되냐면 여기 이제 어떤 시스템에 전원이 있는데 그 전원이 이쪽으로 계속 전류를 흘리게 하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 지나면 스위치가 닫히고 오랜 시간 지나면 여기가 오픈이 돼 버립니다. 오픈. 그럼 딱 끊기게 되는 거죠. 전류가 더 이상 안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 캐패시터에서 안 흐른다는 건 여기가 저항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저항이.
그럼 이 V0 전원에 대해서 요 R과 요 무한대끼리 전원 분배, 전압 분배를 하게 되면 모든 Vout이 다 캐패시터에 가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캐패시터가 V0로 Vout으로 꽉 충전이 되죠. 그게 이렇게 꽉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를 과도 상태 응답이라고 부르고, 충전이 충분히 된 이유를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는 그러면 뭐냐? 여기 보면 부축킨 입력도 있고요. 초기값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그럼 앞에서 구한 거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거 조금 지워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했거든요. 0 입력 응답하고 0 상태 응답. 그 두 가지를 더한 거.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를 더한 거. 그게 요 점선 두 개입니다. 그걸 더하니까 요런 완전 응답이 나오게 되죠. 그래놓고 이건 언제나 V0로 상수값으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초기값 V0가 있었는데 이게 전류를 흘리게 해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전원이 없다면 이게 전류를 흘리게 되는데, 그러면 점점 전압이 감소를 해요. 캐패시터의 전압이. 그런데 동시에 얘가 충전을 같이 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양하고 전하가 빠져나가는 양하고 저 전원에 의해서 캐패시터의 전하가 축적되는 양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V0를 항상 컨스탄트로 유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0 상태 응답과 0 입력 응답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은 스스로 화를 낸다는 게 0 입력 응답인데, 그러면 본인의 성격, 고유응답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0 입력 응답은 고유응답만 존재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화를 내면 이건 0 상태 응답이죠. 입력만 있는 거죠. 그럼 본인 성격 나오고, 그 다음에 부축킨 성격도 나온다. 본인의 성격을 고유응답이라 하고 부축킨 성격을 강제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출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 개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응답의 종류를 분리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로 1, 요게 이제 요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로만 나오니까 요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얘는 only 고유응답만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회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강제응답하고 그 다음에 고유응답이 같이 있죠. 강제응답이 이겁니다. V0. 그리고 고유응답이 요겁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요렇게 있죠. 근데 얘는 영입력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요렇게 V0로 표시되는데 이건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입력이나 초기값에 의한 고유응답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입니다. 요 두 번째 거는 입력에 의한 고유응답. 요 세 번째 거는 강제응답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요, 이 보면은 요 칸을 여기만 쳤고요. 여긴 여기까지 다 쳤어요. 요거 구분한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영입력 응답이면서 영입력 응답은 고유응답만 존재하는 거고요. 영상태 응답은 고유응답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응답 전체를 생각하면 이거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쳐서 고유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엮여 있어 이게. 그러니까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영입력 응답과 영상태 응답을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고, 고유응답을 구하고 강제응답을 구한 다음에 따로 더해도 두 개를 더해도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 놈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강제응답 먼저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초기값으로 고유응답의 개수를 미정계수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근데 저 구분, 영입력과 영상태의 구분, 고유와 강제의 구분, 영입력은 고유만 있다는 사실, 영상태는 고유와 강제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화를 내면 본인의 성격만 나타나지만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화를 내면 본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부추긴 성격까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미분방정식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풀이를 이제 고전적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형 상미분방정식의 해는 동차 방정식과 비동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 동차 방정식의 해가 YH의 t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고유응답이라 부르고요. 비동차 방정식의 해가 YFT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First Response. 그래서 이건 강제응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고유응답하고 강제응답 두 개를 합친 그런 결과를 이걸 두 개 나중에 더해요. 더한 결과를 이 선형 상미분방정식의 최종 해다라고 결정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최종적인 요 C는 컴플리트 솔루션은 요 오른쪽이 이제 요걸 0으로 만들면 그게 동차방정식이거든요. 이게 XT가 0이니까 입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전체가 0 돼버리죠. 이게 0이 아니다는 얘기는 XT가 뭔가 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0일 때 구한 게 YH,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 구한 게 Y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게 최종 솔루션이다 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배울 때도 그렇고 이게 좀 이상했어. 내가 생각하기엔. 왜 이게 이상하다고 내가 느꼈냐면요. 야, 이걸 우측을 이렇게 분명히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데 미분 방정식은 우측을 그냥 이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원래 방정식의 형태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뭐 3 이러면 이건 이제 여기를 0으로 이걸 강제로 0으로 만들어? 이상하지 않아? 그럼 원래 이 x값이 정확한 값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방정식 이게 풀려면 이 3을 이항해 갖고 뭔가 풀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0으로 만들어? 이게 말이 돼? 이상하잖아 이거.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지워 갖고 0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를 구해 갖고 그걸 완전한 방정식에 더해. 그러니까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폴스 솔루션에 더한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YFT, 이 폴스트 솔루션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왜냐면은 원래 방정식의 형태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좀 지울게요. YFT 같은 경우에는 폴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주어진 방정식의 형태를 훼손함이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해를 구한 거니까. 근데 이걸 0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해를 구한다고? 이상하지 않아? 그래놓고 그걸 더해? 이상하지.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 여기 YT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요 XT가 뭐 단위 계단 함수든 임펄스 함수든 뭐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근데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요. 이걸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무슨 얘기냐면 요 좌변에다가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 YHT를 대입하면 그건 당연히 이 결과가 0이 나오게 돼. 왜냐면 처음부터 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0으로 두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이게 등식이 성립되는 이유는 요 폴스 솔루션 때문이야. 맞나요? 맞죠? 그러면 폴스 솔루션만 이걸 만약에 이 폴스 솔루션만 강제응답만 이거 해로 한다면 그러면 완벽하게 미분방정식을 풀이한 게 아닌 게 돼. 왜냐하면 분명히 YH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폴스랑 같이 더해지기만 한다면 어차피 그건 0을 만들기 때문에 이 우측에 있는 함수가 나오는데 문제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YH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외우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게 왜 이게 더해야 되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 요 놈이 0이 될 때와 원래 어떤 식이 있을 때 요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그거에 해당 y 값을 다 찾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걸 등식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한 게 된다고. 이거를 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일부만 구한 거야. 요게 같아지는 케이스, 요게 같아지는
Y의 케이스를 일부만 구한 게 된다고. 왜냐면 요게 0이 되면 0이 된다는 얘기는 YH 요 폴스 솔루션이 이게 원래 정확한 솔루션인데 이게 정확한 솔루션인데 여기다가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넣어도 어쨌든 이 등심은 성립하거든. 그럼 얘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동차와 비동차를 나눠서 구해야 된다. 근데 이 동차를 구하는 게 좀 내가 볼 땐 처음에 이상했다. 이게 저거는 원래 방정식의 형태를 훼손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게 포함돼도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완벽하게 솔루션을 구한 게 아닌 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진짜로 풀어보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이제 미분방 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미분방이 주어져 있으면 일단 요 부분을 0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건 이제 지우는 거죠. 첫 번째. 지우고 0으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n번 미분한 거, 이걸 람다의 n승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그대로 살리고요. 이건 람다 n-1이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요거는 람다의 1이고 요거는 그냥 a0만 남겠죠. 요거 아예 삭제돼 버리면. 그런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퀄 제로로 놓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특성방정식이라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걸 0으로 만드는 람다 값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되잖아요. 이걸 특성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특성근의 형태가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복속 혈례근이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익스포넨셜 람다 키의 t 요거를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그래요. 고유 벡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성하는 고유 벡터죠. 자,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값, 요 ck 요걸 고유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유값.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리니어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죠. 지금 고유 벡터가 이 특성근이 n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k개가 나왔다 치면 k개일 수도 있고 n개일 수도 있는데 k개가 나왔다 치면 그럼 저건 이제 고유 벡터가 k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 c1부터 ck까지 이게 고유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 고유값은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지금 c1부터 ck라고 미지수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저건 이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나중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중근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조금 형태가 달라지죠. 자,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중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 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이거나 서로 다른 복속 혈례근이었기 때문에 요 형태는 뭐 여기 있는 첨자는 좀 다르지만 이거와 똑같은 형태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중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중근이 이중근이다라고 할 경우엔 C1 플러스 C2의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람다의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중근이다 그러면은 C 플러스 C1 플러스 C2 플러스 T죠. T 플러스 C3의 T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차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3중근까지는 우리가 별로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2중근까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이중근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미분방정식의 해 일반형이 됩니다. 이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왜 익스포넨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풀어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뭐 시놈 시스템 하는 거니까 자 익스포넨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것도 뭐 억지로 저걸 갖다가 왜 익스포넨셜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뭐 억지로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의 일반형을 이제 쓴 다음에 요 C1과 C2의 미지수를 초기 값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초기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 미지수 값을. 자, 그럼 이걸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은 뭐냐면 요 회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회로에서 유도되었던 방정식이 요거예요. 요놈. 요게 이제 동차 방정식인 거죠. 동차 방정식 아닙니다. 이거 비동차입니다. 비동차. 그 다음에 초기 값은 V0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왜 비동차냐면 요 뒤에는 R분의 요 V, 요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VCT, 요게 출력이거든요. 출력의 1차 미분항, 요거는 출력의 일반항,
이거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R분의 V0니까 이거 상수예요. 그래서 DC가 입력되는 거죠. DC가 입력되고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입력, 요 왼쪽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출력의 1차 미분, 이건 출력의 일반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결과에 의하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자, 요걸 보고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면 C 람다죠,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건 그냥 R분의 1 요거만 써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0이라고 써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람다를 찾는 거죠. 여기서 람다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R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RC분의 1.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요 C를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응답을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RC를 요렇게 넣은 거죠. 그죠? 원래는 이게 일반형이 C의 익스포넨셜 람다 T였는데 람다 자리에 요 RC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 R분의 V0를 0으로 두고 우리가 했죠? 자, 이건 뭐예요? 동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고 저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고유응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입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고유응답.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뭐 길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고유응답을 구한 게 됩니다. 고유응답. 자, 동차 방정식의 고유응답의 고유 벡터는 익스포넨셜 람다 t이고 람다는 특성 방정식의 특성근이다. 동차 방정식은 복수 지수 형태의 고유응답 y 호모지니어스 t를 산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동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었죠. 지금 이제 할 건 뭐냐면 y first 솔루션 강제응답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강제응답에서 이제 아까 이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거였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 DC죠. 여기 입력이라고 그랬죠. 자, 입력의 형태가 DC예요. 그러면은 요 VC의 형태도 어떻다? DC가 나온다. 단 그러나 그것의 크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K라는 상수로 두는 거예요. 두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0. 이거는 그냥 R분의, 두 번째는 R분의 K.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냥 R분의 V0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얼마가 돼야 돼요? V0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폴스트 여기 강제 응답은 그냥 V0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이제 굳이 따지면 V0 곱하기 1인 거죠. 여기 DC니까. 이게 고유 벡터고 그냥 이게 고유값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차 방정식을 푸는, 그러니까 강제응답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이 VC에다가 적당한 뭐 어떤 함수가 됐든 상수가 됐든 그걸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상수나 함수는 뭐랑 똑같은 형태여야 된다? 요 입력과 똑같은 형태여야 된다. 단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 함수가 요건 이제 상수인 겁니다. 상수. 입력이 요 UT가 붙었지만 사실은 이제 상수죠. 그러면은 크기가 다른 어떤 C라고 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코사인이었다. 그럼 코사인으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단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도 둬야 됩니다. 그러나 주파수는 달라지지 않죠. 원래 시스템의 입력으로 어떤 주파수가 들어가면 그 주파수는 달라지면 안 되죠. 보존되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주파수는 같고 요 크기와 위상이 다른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강제응답의 형태를 두고 요 C하고 요 세타를 파일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의 K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K보다 작게끔 이렇게 다항식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근의 형태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 나중에 이제 예제가 나오면 이거 갖고 활용해서 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입력 함수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걸 갖다가 원래 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미지수를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강제응답은 바로 구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V0라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비동차 방정식의 강제응답 y first 솔루션의 고유 벡터는 입력 함수 xt의 기본형과 같다. 기본형과 같습니다. 고유값인 개수는 원래 미분 방정식에 대입만 하면 됐죠. 방금 대입해서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다 푼 게 됩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설명한 거 치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완전 응답을 얻어내겠습니다. 이거 homogeneous solution, first solution이 있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게 homogeneous solution이었어요. 그죠? 요게 first solution이었어요. 요 두 개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완전 응답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요 미지수 C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C를 뭘로 찾냐면 요 초기 값으로 찾는 겁니다. 아까 초기 값이 미분 방정식이 계속 주어져 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왔거든요. 이제 비로소 초기 값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는, 여기다 0 대입해. 여기다 이렇게 0. 그러면은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V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t에다가 0 대입해. 그럼 모든 수의 영성은 1. 그 C 플러스 V0는 V0가 아니라 C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요 미지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완전 응답은 V0로만 표현되게끔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그림으로 계속 봤었던, 회로로 봤었던 그 형태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응답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을 더하여 얻을 수 있다. 고유 응답의 개수는 완전 응답의 초기 값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실수를 하냐면 이 고유 응답의 개수를 이렇게 완전 응답을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VT가 그냥 VC의 호모지니어스 상태, 그러니까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요 상태에서 초기값을 넣어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완전 응답까지 완벽하게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초기값을 반영해서 미지수 C를 찾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자, 그 다음에 0 입력 응답을 구해보겠습니다. 0 입력 응답. 이게 용어를 잘 생각해보면 0 입력 응답은 입력이 없어야 돼요. 입력이 없다는 얘기는 false response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고유 응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유 응답에서 여기 있는 초기값 이걸 대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입을 해갖고 찾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건 뭐냐면은 완전 응답에서 미지수를 찾으라는 얘기였고 아까 고유 응답하고 이제 강제 응답을 합친 상태에서 초기값으로서 찾아라. 지금 여기다 이걸 직접 넣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제 응답이 없는 고유 응답 상태에서만 초기값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그렇게 반영한다는 게 곧 이거예요. 0 입력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면 0 입력 응답이니까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0 입력 응답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야. 입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실하게 고유 응답에 주어진 초기값을 반영하면 그럼 0 입력 응답이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0 입력 응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0 상태 응답은 어떻게 될까? 0 상태. 0 상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없는 거죠. 저거 생각해보면 초기값이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로 스테이트인데 이거 제로 ZS가 용어의 정의에 충실하게 완전 응답. 자, 이 0 상태 응답이라는 거는 초기값도 초기값도 반영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력도 반영된 그 결과. 그게 뭐였냐면 아까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아까 여기다 뭘 반영했냐면요. VC의 제로가 초기값이 V0라고 생각하고 이제 반영을 했죠. 이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C가 0이 나와버렸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이제 구했었는데 완전 응답 구할 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초기값이 없어야 되잖아요. 0 상태 응답은. 그러니까 VC0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뭡니까? 완전 응답에 요 VC에 0을 대입해라 이렇게. 그럼 요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요 C가 뭐가 되냐? 지금 뭐가 돼야 되느냐? V0가 돼야 되는 거죠. V0가 되는데 마이너스 V0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로 인풋 응답, 제로 인풋 응답이 요겁니다. 요거 제로 인풋 응답 요거. 그 다음에 제로 스테이트 응답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여기로 끌고 왔죠. 이렇게 요 두 개를 합치자고. 그래도 완전 응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더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완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고유 응답하고 강제 응답을 따로 구해. 강제 응답의 미지수는 강제 응답을 구할 때 이미 결정이 돼. 근데 고유 응답의 미지수는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한 완전 응답에서 초기값을 반영해 갖고 우리가 완전 응답을 구했죠. 이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0 입력 응답과 0 상태 응답은 어떻게 구하느냐?
영입력 응답은 입력이 없어야 되니까 고유 응답에서 초기 값을 반영해 그냥. 영상태 응답은 완전 응답을 구한 상태에서 초기 값을 반영하는데 초기 값을 0이라고 두고 반영을 하는 거죠. 입력이 없어야 되니까. 초기 값이 없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더해라.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근데 어떤 게 많이 사용되겠어요? 전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고유 응답에서 이제 강제 응답 구한 다음에 그거 더해갖고 초기 값 확정하는 거. 그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그게 더 간단하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미분 방정식의 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문제 의미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LTI 시스템에 대한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을 구하라 그랬어요. 초기값도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 강제 응답 플러스 고유 응답 요 두 가지를 따로 구한 다음에 합쳐서 미지수 확정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근데 요 놈이랑 요거는 영입력 응답과 영상태 응답을 따로 구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서 앞서 이 맨 첫 번째 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요거를 푸는 양과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푸는 양, 요거가 거의 양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한 판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다른 판 별도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유응답부터 구해보면 저게 람다 제곱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4람다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특성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 이걸로부터 고유값 저거 뭡니까? 특성근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자, 요거로부터 바로 우리가 y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형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면 강제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의 입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단 입력이라고 그랬죠. 계단 입력은 UT가 들어오지만 사실 우리가 뭐 사용하는 이 모든 미분 방정식과 관련된 시스템도 이제 인과적인 것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항상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T가 이렇게 들어오지만 UT가 들어와도 이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DC죠. DC 1. 그죠? 1이죠. 그러니까 상수가 들어온다고. 그죠? 입력으로. 그럼 출력도 뭐가 나가요? 상수가 나가야 되겠죠. 그냥 뭐 여기서 강제응답 구할 때 YT를 뭐라고 두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K라고 두면 된다고. 미지수 K. 그럼 미지수 K를 여기서 두 번 미분을 해요. 0이죠. 그다음에 요것도 한 번 미분해. 또 0이죠. 플러스 0. 그 다음에 요거 3K죠. 플러스 3K.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K. 그 다음에 여기 DT의 DXT. 저거 어떻게 되나요? 저것도 이제 DC라고 항상 T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다 1이야. 그러니까 계단 입력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미분하면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요 3xt 보겠습니다. 이거는 3이죠. 3. 0보다 클 때는 3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걸로 뭘 알 수 있어요? K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Y의 first solution T는 그냥 1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두 개를 더 하겠습니다. 그럼 Y의 complete solution이 얻어지겠죠? complete solution은 1 플러스 C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3t 죄송합니다. 3t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초기값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초기값이 뭐예요? Y에 0을 넣었을 때는 2가 되고 Y에 0인데 한번 미분한 걸 넣으면 1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여기다 반영을 그대로 해서 C1과 C2를 찾는 게 이제 최종 이제 방법,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0을 넣겠습니다. 0을 넣으면은 이제 0이니까 1 플러스 C1 플러스 C2 이거는 2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분을 한 거 식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 YC의 미분 한 번 한 거 T는 마이너스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3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미분을 하면 자, 여기다가 이제 T에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3C2 이게 얼마냐면 여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 두 개를 그냥 한꺼번에 더해버리죠. 더하면 요놈하고 요놈이 지워질 테니까. 그러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C2는 요게 이제 3이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2가 돼서 C2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C2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1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냥 C2는 2가 됩니다. C2가 아니 C1은 2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C1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요게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거꾸로 했습니다. 요게 2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컴플리트 솔루션을 구한 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영입력 응답하고 영상태 응답을 별도로 구해서 그거를 더해갖고 원래 앞서 우리가 구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입력 응답부터 구해 볼게요. 영입력 응답은 고유 응답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 솔루션이 아까 어떻게 얻어졌냐면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로 우리가 이제 얻어졌었습니다. 요게 이제 영입력 응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초기값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초기값은 뭐냐면 y의 0은 2고요. 그 다음에 y 한번 미분한 거 0은 1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초기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초기값을 바로 여기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호모지니어스하고 폴스 솔루션 두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호모지니어스에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입력이니까, 입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제응답은 나오지 않겠죠. 0 대입합니다. 그러면 00 대입하면 C1 플러스 C2가 나오게 되고, 그게 조금 아래다 쓸까요? 저 미분도 한번 해야 되니까. C1 플러스 C2가 나올 거고, 요거는 얼마냐면은 2가 됩니다. 자, 이 미분 한번 하겠습니다. 이놈 미분을 y 호모지니어스 미분 한번 이렇게 하면 저 마이너스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반영해야 되겠죠. 미분한 이유가 여기가 미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한 거에 반영하면 0을 넣으면 0, 0 하면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3 C2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이 돼 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거 갖고 C1, C2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더할게요. 더하면은 이건 지워지고 이건 마이너스 2C2가 되고 여긴 더하면 3이 되니까 C2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C2를 여기다 역으로 대입하게 되면 C1은 3.5가 되겠 C1은 3.5가 되겠네요. 그럼 이 C1과 C2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C1 대입하고 여기 C2 대입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걸로 볼게요. 그냥. 다시 쓰 곤란하니까. 여기 있죠, 여기. 요걸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영상태 응답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영상태 응답은 컴플리트 솔루션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컴플리트 솔루션이 1 플러스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 상태예요. 이게 이제 컴플리트 솔루션인데 여기다 초기값을 대입할 때 아까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두 개, 요 놈하고를 대입했는데 지금은 이거 대입할 때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고요. y가 0일 때 0이고요. y를 한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해도 0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값이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초기값이 0일 때 구하는 겁니다. 그럼 0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0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0은 이퀄 0 넣게 되면 1 플러스 C1 플러스 C2 이게 하나 나오고요. 자, 요거 한번 미분한 거 생각해 볼게요. 옆에다가 YC의 T의 미분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렇죠. 요거 때문에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다음에 마이너스 3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0, 0을 대입하는 거죠. 0, 0 대입하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C1의 마이너스 3C2가 되는 거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이제 요거 0 되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위아래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0 되고요. 여기는 1 남고요. 이거 다음 마이너스 2C2가 되죠. 그러면 이 C2는 얼마인가요? 네,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C1은 얼마요? C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요. 3.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5랑 0.5죠. 그래서 이거 원식에 이 두 개를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그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야, 영입력하고 영상태인데 이거 두 개 더해도 이 결과, 이 위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더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대충 그렇게 되죠. 제가 이제 계산은 별도로 안 하지만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강제응답만 그대로 유지되고요. 이 뒤에 있는 3.5, 1.5, 그 다음에 1.5, 0.5 요 두 개를 더한 게 이 뒤에 있는 고유응답 성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뭐냐면 영입력 응답 같은 경우에 고유응답의 형태만 나온다고. 근데 영상태 응답은 강제응답이랑 고유응답이 같이 나온다고. 그럴 경우에 그 영입력 응답과 영상태 응답의 고유응답 두 개를 합치면 완전 응답에서의 고유응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유응답, 강제응답, 그리고 영입력응답, 영상태응답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엮여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LTI 시스템에 대해 계단 입력에 대한 응답을 구하라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아마도 저게 형태가 좀 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람다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플러스 2람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플러스 1.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러면은 람다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이중근인 거죠. 중간 이렇게 가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유응답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유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나오는 고유응답이 Y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1 플러스 C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중근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초기값 반영을 아직은 할 게 아니고요. 초기값은 아직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응답 말고 강제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강제응답은 계단 입력이니까 입력으로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냐면 DC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력도 DC가 돼야 돼. 그러니까 Y의 false solution T는 일단 K라는 어떤 상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주어진 식, 이거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처음에 0, 0, 그리고 K만 남습니다. K만 남고 좌변은 우변은 XT가 이제 단위 계단함수니까 1입니다. 1. K는 1이란 얘기예요. 다 끝났죠. 그래서 Y의 first solution은 이제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Y의 이제 완전 응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완전 응답은 Y의 complete solution인데 요 놈은 1 플러스 C1 플러스 C2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앞서 별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중근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우리 앞서 예를 봤었죠. 표에서. 자, 그럼 저거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초기값 반영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1, 그 다음에 요거는 1은 이제 미분하면 0에서 지워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미분하고 그러면 T는 C2만 남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는 그대로고 플러스 그 다음에 C1 플러스 C2T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니까 요 마이너스 가운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미분하게.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제 초기값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초기값이 어떻게 됐냐면 Y의 0은 2고요. 두 개입니다. Y의 미분한 거의 0은 1이죠. 요 두 개의 초기값을 반영해서 저 미지수 C1, C2를 찾아내야 되겠죠. 먼저 0을 넣겠습니다. 0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C1이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네요. C1 값은 어떻게 됩니까? C1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가 2라고 했는데 제가 0이라고 잘못 넣었네요. 2죠. 그러니까 C1은 이게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다시 쓸게요.
네. 요게 2죠, 2. 0이 아니라. 예, 그래서 C1은 1이 됩니다. 이렇게. C1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C2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식을 시행을 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요 두 번째, 요 미분한 거에다가 0을 대입하죠. 0 대입하면 순서대로 써주면 C2, 0을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나요? 0을 대입하면 0은 1이고 0은 0이니까 예, 마이너스 C1이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C1이 요게 1이었습니다. 그러면 C2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자, 이걸로 C2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Y의 컴플리트 솔루션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는 1 플러스 C1이 1이니까 1 플러스 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영입력 응답과 영상태 응답을 따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 두 개를 합치면 완전 응답이 얻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보란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영입력 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영입력 응답은 Y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C1 플러스 C2의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고유응답이었죠. 자, 여기서 초기값을 반영을 바로 하는 거죠. 바로 반영을 할 게 뭐냐면은 y의 0, 이게 2다. 그 다음에 y에 한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한 게 1이다. 요거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럼 요 y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한번 미분한 식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죠. 미분을 해주면 이거 미분하면은 C1, C2고요.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저거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C1 플러스 C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요 두 개의 식에서 요 두 개를 적용을 해갖고 자, 이렇게 가운데 치겠습니다. 그래갖고 C1과 C2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0, 0을 넣습니다. 0, 여기다가 0 넣고 다 0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C1 0 넣으면 0이니까 2니까 C1은 그대로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다 0을 넣습니다. 0을 넣으면 0, 0, 0, C2 마이너스 C1이나 C2 마이너스 C1, 이건 얼마냐면 1입니다. 예, 1입니다. 그럼 C1이 여기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C2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C1은 2고 C2는 3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Y의 제로 인풋 응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C1이 2고 그러면 2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네요. 3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고유응답의 형태로만 나오죠. 강제응답 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영상태응답을 더하면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더한 거, 요 놈이랑 영상태응답의 고유응답 부분 더한 게 요 뒤에 게 나와야 되죠. 요 뒤에 게 그렇게 나온지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태응답이에요. 영상태응답은 완전응답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완전응답이 아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 플러스 C1 플러스 C2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 형태로 나왔었죠. 자, 여기다가 초기값을 대입을 하는데 이거 미분한 것도 하나 쓸게요. y수에 미분한 거 이렇게 미분을 하면 똑같죠. 이게 이 C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의 C1 플러스 C2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 초기값을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거냐면 y의 0도 0. 왜냐하면 초기값을 다 0으로 두고 구하는 거니까 y의 미분 한 번 한 것도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반영을 하면 0을 넣으면 0, 0, C1 1 플러스 C1은 0 이건 이제 맞고요. 이렇게 C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여기다 0 넣으면 C2 마이너스 C1도 0. 그럼 C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C2도 얼마냐면 얘도 마이너스 1. 같으니까 C1과 C2가. 그러니까 요 결과를 원래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요걸 대입하면 y의 컴플리트 솔루션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자, 요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죠? 컴플리트 솔루션이 그렇죠. 이게 사실 컴플리트 솔루션을 구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은 0 상태니까 제로 스테이트가 되겠죠. 자, 제로 인풋과
제로 스테이트 이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결국 y의 최종 컴플리트 솔루션은 두 개 더한 게 1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여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t가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결과는 요거랑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란 얘기입니다. 다 풀었고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미분방 정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방 정식 푸는 방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분방 정식 표현에서 임펄스 응답을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미분방 정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요 입력으로 뭘 넣어야 되죠? 네, 델타 t를 넣어야 되죠. 그럼 출력으로 yt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ht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 h 쓰고 여기 h 쓰고 여기 h 쓰고 여기 델타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 델타 t라는 거는 t가 0일 때만 값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t가 0일 때 저 시스템의 초기 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t가 0일 때 초기 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번 해보자. 자, 그 얘기는 요 놈에 의해서 어떤 초기 값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초기 값이라는 건 입력이 아니고 출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델타 함수가 입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요 t가 0일 때 또 t가 0일 때 요 델타 t 여기다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고 해서 h0을 찾아줘요. 이게 진실한 초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h0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h0를 일단 찾아라. 이걸 초기 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자는 거죠. 자, 초기 값은 어느 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초기 값을 이걸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그때부터 이 델타 t는 초기 값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요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동차 미분방 정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동차 미분방 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저게 2차식이니까 여기 익스포넨셜 고유 벡터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리고 미정계수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이제 고유응답 형태로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이 0이니까. 델타가 입력이 있는데 이거 초기 값으로 반영을 시키겠다니까. 요 델타 t를 없애버리고 이걸 갖다가 초기 값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시켜갖고 이 초기 값을 이용해서 요 C1과 C2를 찾겠다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내게 되면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방 정식의 입력을 델타 t라 하면 출력은 임펄스 응답 ht가 된다. 이때 미분방 정식의 해를 구하면 임펄스 응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분방 정식에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분방 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dt분의 dht, 이제 y를 h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임펄스 응답이니까. 그래서 a의 ht, 요게 b의 x가 뭐일 때요? 델타 t일 때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돌아? 이쪽을 일단 0이라고 돌아. 그런 다음에 이걸로부터 뭐를 유도해라? 고유응답을 유도해라. 고유응답은 뭐 앞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ht는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0보다 클 때만 고려하는 거니까 ut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일단 요 c1을 구할 수 있는 요 미지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저걸 어떻게 찾아낼 거라고요? 네. dt분의 dht 플러스 a의 ht 그 다음에 b의 델타 t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t, 요 t나 요 t에다가 뭘 이제 대입한다고요? 0을 대입한다고요. 근데 ht가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기서 푼 다음에 그 ht에다가 제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요거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미분. 자, 요걸 한번 미분해 볼게요. 이건 이제 요식하고 이렇게 두 개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이런 거 미분할 때는 UT에 대한 거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거만 미분했는데요. 지금은 UT까지 포함을 시켜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t가 0일 때의 작업, 요 임펄스, 요 놈 때문에 그래요. 이 놈 때문에. 자,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해보면 dt분의 dht가 될 것이고. 자, 요거는 먼저 마이너스 a시죠. 마이너스 a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그 다음에 u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요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ut를 미분하면 델타 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계산이 됐다 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요 두 번째 거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a의 c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거, 요게 이퀄 b의 델타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놈하고는 지워지겠네요. 그럼 얘하고만 남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t에다가 0을 넣죠. t에 0 넣고 여기다가도 0 넣고 그럼 여기다가도 0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c1은 얼마죠? b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c1 이퀄 b죠. 고로 최종적인 임펄스 응답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ht는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의 ut의 형태로 구해지는 거다. 이게 최종적인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성근, 즉 극점을 통해서 안정성을 판별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안정하냐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ht라는 임펄스 응답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 비보 안정 조건이 절대 접근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안정 조건이죠. 발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안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 표현 말고 미분방정식 표현에서 비보 안정 조건이 뭐냐? 유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 출력을 산출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유한 입력이 뭐 그때 할 때 mx 이거였고 유한 출력이 my는 어떤 상수로 가정한 다음에 유한 입력을 넣었을 때 유한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게 이겁니다. 0보다 작은 특성근의 실수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성근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특성근은 일반적으로는 복소수로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그대로 이렇게 고유 벡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고유 벡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익스포넨셜을 풀어서 써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코사인, 사인으로 진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익스포넨셜 시그마라는 형태로 요 앞에 개수가 붙게 돼요. 됐죠? 자, 그럼 요 시그마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시그마가 0보다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코사인, 사인이 어떻게 돼요? 발산하는 복소정연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시그마가 0이면 어떻게 돼? 이 모든 수의 0수는 1이니까 이렇게 그냥 복소정연파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어때요? 예, 이거는 이제 수렴하겠죠. 이렇게. 이 중에서 안정한 게 뭡니까? 요게 안정한 거죠. 이거 두 개는 불안정하죠. 이게 안정합니다.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0보다 작으면 안정한 시간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시그마는 뭘 얘기하는 거다? 예, 특성근의 실수부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0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러면은 안정한 시스템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복소 평면에서 표현을 하면 요게 시그마고 요게 J오메가다. 그러면 요 반을 J오메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위치할 때가 안정. 그리고 가운데 위치하면 이건 시그마는 제로인 상태니까 이건 그냥 복소정연파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불안정인데 저걸 그냥 임계안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임계안정.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으면 이거는 불안정.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성근 극점의 실수부가 0보다 작으면 시스템은 발산하지 않고 비보 안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성에 대한 예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보면 특성방정식이 람다의 제곱에 플러스 4 람다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로부터 람다는 뭐가 나오죠? 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인수분해는 뭐 쉽게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안정이죠. 그죠? 다 음수니까.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람다 제곱에 플러스 2 람다에 플러스 1입니다. 이게 0이 돼야 돼요. 이걸로 람다는 마이너스 1, 이제 중분의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이 안정이죠. 그죠? 0보다 작으니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람다의 마이너스 3은 제로 이겁니다. 그럼 람다는 얼마죠? 네, 3이 됩니다. 불안정이죠. 발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안정성을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미분방정식의 임펄스 응답하고 계단 응답을 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방식은 심볼릭 매스라는 일반적인 그 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sims yt 이러면 이제 시간 t에 대한 함수 yt를 이제 문자 함수로 선언을 한 게 되죠. init 컨디션, 이건 최초 컨디션, 초기 값을 얘기하는데 초기 값이 y0는 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요 심볼릭 매스 식을 요 이니컨이라는 변수로 딱 저장을 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퀄이 이게 같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게 두 개를 쓴 거죠. 하나를 쓰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에 대입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식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쓴 겁니다. diff 이거는 뭐냐면 심볼릭 매스 식을 미분을 하는 함수고요. sub 이거는 심볼릭 매스 식의 인수의 값을 대입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dissolve는 미분방정식을 풀이하는 함수고요. f플롯은 심볼릭 매스 식을 플랫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식을 풀어내라는 거죠. 여기서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초기 값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계단 응답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린 게 요겁니다. 요게 초기 값이 있을 때, 이게 없을 때. 그 다음 요놈에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니까 요 입력으로 임펄스 응답 넣어주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마 심볼릭 매스에서 델타 t를 2 곱하기 디락 t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좀 이상하거든. 아무리 봐도. 네. 해보니까 디락 t 이게 이제 델타 t인데 희한하게 델타 t를 여기다 2를 곱한 놈을 넣어야 되더라고. 나도 좀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이렇게 넣어서 해보고 이게 그냥 디락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이거 좀 해결을 못하겠어. 지금 현재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한번 일단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펄스 응답하고 계단 응답을 이제 이 식에서부터 이제 그려내는 거 이걸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심볼릭 매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볼릭 매스 하지 말고 일반적인 이제 매트랩 함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뭐 필터의 입력과 출력의 형태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형태로 이거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네. 요 이제 기존의 매트랩에 있는 다른 펑션들을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분방정식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양이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뭐 여태까지 한 거 중에는 조금 강의 시간도 좀 길었던 것 같고 내용도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